여섯 개 보통 육가야라고 그러죠. 부족 국가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통일된 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일본으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야에서 견해탄을 건너가지고 가면은 일본의 규슈에 닿죠. 지금 하카다라고 하는 후쿠오카. 거기 도착한 가야 사람들이 거기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힘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또 가야는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 잘하냐? 쇠를 잘 만들어요. 가야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쇠를 만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고대에서는 쇠를 만드는 기술이 요새 말하면 원자력 발전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규슈에 가가지고 거기서 외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우리가 외라고 할 때 그것은 규슈에 있는 외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가야 사람들이 북규슈하고 경상남도 지방을 다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서서히 주력이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야 사람들은 북규슈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나갔다. 동쪽으로. 세도나이카이라는 그 아주 호수 같은 그 바다를 잘 이용해가지고 가서 지금의 긴키지방, 나라, 교토 이 지방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야마토라는 한자로 말하면 대화라는 이 고대 국가의 틀을 만들죠. 그것을 일본의 건국의 시초로 봅니다. 그러니까 외가 규슈에서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이동을 해가지고 나라로 가는 그 주력 세력이 가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천황가는 가야 사람, 가야 계통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남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부인 중에서는 백제 사람들이 많은데 천황가가 지금도 제사 지내는 걸, 이런 걸 보면은 가야식 제사를 지내고 있다. 신사도 붙여가지고. 그래서 천황가는 일단 가야 계통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그런데 백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생겼느냐 하면은 이 가야 사람들은 일본을 개척을 하면서 한반도에 남겨놓은 그 본가인 가야와 계속 교류가 있었습니다. 가야를 계속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라가 커지면서 가야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외의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에 있는 가야도 지켜야 되는데 가야를 자꾸 압박하는 신라와 대응을 하려다가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백제와 손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대신라 공동정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가야, 백제, 외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친하게 됐어요. 동맹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왕이 640년에, 시기 640년에 등극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642년에, 시기 642년에 의자왕이 지금의 합천에 있던 대야성을 함락시킵니다. 여기서 김춘추의 사위하고 딸이 죽었고,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었고, 642년에. 이게 김춘추를 움직입니다. 김춘추 나중에 태종무일왕이 되는데, 사위하고 딸이 죽으니까 얼마나 원통을 하겠습니까? 그 전부터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우선은 남자로 태어나서 이 복수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돼요. 이것은 여러 가지 동기 중에 가장 극적인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역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고, 그래서 이때부터 김춘추가 외교전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외교를 첫째 맨 처음에는 절로 찾아가지고 고구려를 찾아가지고 고구려와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고구려는 중령 부근에 있는 우리 땅 가져간 건 돌려주면은 손잡겠다 해서 사실상 거절을 해요. 그 다음에 김춘추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이 백제하고 친한 것은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백제하고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통일전쟁을 할 때 우리의 배후를 치지 말라고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 서기 647년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 조정을 설득을 하지만은 실패해요. 다시 돌아와서 648년에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당나라로 가는 거죠. 당으로 가서 당태종과 담판을 합니다. 당태종과 요새로 말하면 정상회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김춘추는 아직 그때 왕이 되기 전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역사를 바꾼 단판입니다. 여기서 당 태종과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가 합의를 하는 거죠. 나당 동맹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신라와 당의 동맹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계산은 다 따로 있었어요. 당나라의 주적은 뭐냐? 백제가 아닙니다. 당나라의 주적은 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고구려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한반도 안에서 당나라 편을 드는 나라 하나 있어야 되겠다. 바로 신라를 선택했다. 신라. 백제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백제는 잘 응하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킨다. 신라는 찾아와서 반발을 한다. 그래서 나당 동맹이 64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보다는 주적이 백제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백제를 치는 것이 우선이고 당나라는 고구려를 치는 것이 주 목적인데 하여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당 연합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언제 칠 것이냐 하는 기회를 이제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판세를 돌아가는 걸 보고 백제도 이제 급해졌어요. 백제는 우선 외와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일본에 사신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일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도 외와 적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한 백제와 신라의 외교 공세가 아주 경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660년에 소정방이가 이끄는 13만 군대가 서해를 건너오고 김유신이 조직한 5만 군대가 협공을 해가지고 서기 660년에 사비성 부여를 함락시켜서 신라가 망해버렸습니다. 660년 이때는 이미 외가 군대를 보낼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망하기는 쉽게 망했는데 그 뒤에 부흥운동이 굉장히 세게 일어났어요. 세게 일어났습니다. 660년에 백제가 망했을 때 의자왕 등 그 왕족들이 많이 끌려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삼국사 기록에 의하면은 함락시킨 이 연합군들 그러니까 신라, 당나라 이 사람들이 아주 백제 왕족에 모욕을 줍니다. 수를 따르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문무왕이 되는 김법민 김춘추의 아들이죠. 큰아들이죠. 김법민이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너희들이 내 누님을 죽인 것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골치가 아팠단 말이지 하면서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복수심이 그 통일전쟁의 한 동기가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침을 뱉은 사람은 속이심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당한 사람은 얼마나 또 할이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백제 보응운동이 아주 세게 일어납니다. 백제 보응운동이 언제까지 계속됐냐 하면 660년에서 663년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당나라 군대의 주력은 돌아갔지만 남은 한 10,000명 군대하고 신라 군대는 이 부흥운동 진압한다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럴 때 이제 외가 드럽게 개입하는 거죠. 왜? 일본에서 보니까 이제는 백제 부흥운동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천황은 여자 천황입니다. 제명천황이라는 사람인데 제명천황 사임의 일본말로 사임의 천황인데 이 사람은 실권자가 아니고 그 밑에 나카노 오에라는 사람이 실권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친백제 노선을 선택을 하면서 이 규슈로 내려와가지고 배를 막 짓기 시작해요. 배 짓는 것을 천황이 와서 직접 지휘를 합니다. 조선 작업 지휘를 하죠. 그래서 400척을 짓고 배를 400척을 짓고 거기에 약 28,000명을 태워가지고 663년에 백제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당연합군하고 해전을 벌이죠. 그 정확한 위치는 여러 가지 아직도 연구 대상인데 대충 막 금강하구로 보여집니다. 일본 말로는 백충강이라고
한국 역사에서는 백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하고에서 해전을 불려가지고 일본 해군이 전멸을 일으켰습니다. 전멸. 이걸로 백제 부흥운동이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주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백제를 지원해가지고 당시로 3만을 동원했다고 하면은 요새 한 30만 동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4,400척을 지은 배는 요새 국력으로 하면 한 몇천 척을 지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할 정도의 거대한 군사를 동원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철수할 때 백제의 관리들, 지식인들 한 50명을 태우고 철수를 해왔습니다. 일본이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